젊은 의사가 혼산 상태인 여성 백만장자의 붕대를 갈아주는데 놀랍게도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바로 사랑이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세인트 오거스틴 병원 중환자실은 낮은 기계음으로 가득했어요. 멸근된 방 안에서 규칙적인 기계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죠. 올리비아 나이어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는데 새하얀 시트 위에 검은 머리카락이 유독 선명하게 대비됐어요. 그녀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사고의 미스터리는 그림자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어요. 간호사들은 늘 하던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에이든리 박사는 좀 달랐어요. 에이든은 그녀의 침대 옆에 서서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구겨진 셔츠 위로 헐렁하게 걸쳐진 하얀 가운은 그가 얼마나 밤샘 근무를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의 깊은 눈은 올리비아의 가신에 감긴 붕대 위를 훑었습니다. 붕대는 관리가 안 됐는지 누렇게 변색되어 뻣뻣해져 있었죠. 에이든의 손가락이 붕대 위에서 머뭇거렸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박사, 그만해요. 수간호사 마가렛이 그의 옆에 불쑥 나타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함부로 붕대를 갈면 안 돼요. 절차가 있잖아요. 에이든이 그녀에게 돌아섰어요. 그의 눈은 활활 타오르는 듯했죠. 절차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6개월 동안 여기 누워서 너무 조여서 숨쉬기 힘든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난 절차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녀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마가렛의 입술이 일자 모양으로 굳어졌어요. 그녀는 올리비아 나이언이에요. 억만장자의 유명 인사라고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가족은 여기 없잖아요. 에이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그는 붕대를 가리키며 말했죠. 하지만 난 여기 있어요. 이렇게 계속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마가렛이 말릴 틈도 없이 에이든은 멸균 가위를 집어들고 낡은 붕대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붕대가 벗겨지자 올리비아의 창백한 피부 위로 희미한 붉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에이든은 숨을 헙 들이켰죠. 그녀는 병원의 관료주의에 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렛이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경력이 위태로워질 거예요. 그럼 해고하라고 해요. 에이든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은 능숙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낡은 붕대 대신 새 것으로 갈아주었어요. 꽉 조이지 않으면서도 몸에 꼭 맞게 신경 썼죠. 그의 손끝이 올리비아의 피부에 잠시 닿았어요. 차가운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짧은 온기였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가렛은 에이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녀의 항의는 점점 잦아들었죠. 에이든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가운에 손을 닦으며 올리비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순간 심장 모니터가 버벅거리더니 한 번 울리던 경고음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에이든은 숨을 헐떡였고 마가렛은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리며 헉 소리를 냈어요. 숫자가 올라갔어요. 60, 65, 70. 에이든이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올리비아의 가슴이 희미하게 들썩였고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생명의 작은 흔적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이게 대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리비아 나이어는 변화하고 있었고 에이든은 그녀를 가두고 있던 침묵을 산산조각 낸 거예요. 밤이 되자 중환자실은 희미한 푸른빛을 띠었고 기계들은 불안한 유령처럼 윙윙거렸죠. 에이든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림자가 그의 지친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죠. 올리비아의 심장 모니터는 그 놀라운 급상승 이후 진정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마치 그를 느낀 것처럼 치솟았던 그녀의 맥박이요. 뭔가 이상했죠. 그는 그녀의 의료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6개월간의 스캔 기록과 메모들. 올리비아 나이언 32세,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벤츠 사고, 목격자 없음, 잔해와 혼수 상태뿐. CT 촬영 결과는 가벼운 뇌진탕과 경미한 타박상 정도였고 큰 손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신경과 의사의 메모에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원인 불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불명이라는 말은 에이든에게 충분치 않았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붕대를 갈아주던 순간을 떠올렸죠. 그녀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그 행동이 이걸 촉발했을까? 아니, 뭔가 더 깊은 의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혹시 그녀의 혼수 상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면? 누군가 그녀가 이런 상태이길 바랐던 거라면? 그는 방을 서성거렸고 그의 운동화가 바닥에서 삑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올리비아는 인공호흡기 소리만 내며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카로우면서도 평온했죠.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평정한 IT 거물이던 그녀에게는 적이 많았을 거예요. 가족, 경쟁자, 그녀의 제국을 노리던 누구든. 그들이 그녀를 침묵시킨 걸까? 독하고 위험한 약물로 그녀를 가두고 있었던 걸까? 병원 안에서도 부자들을 위한 권력 게임이 벌어질 수 있었죠. 에이든의 맥박이 빨라졌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혼자 조사해야 했죠. 그는 어두운 복도로 빠져나와 보급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선반 위에는 모르핀, 식염수 같은 약병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그러다 거주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라벨 없는 작은 약병이었는데 투명한 액체가 반쯤 차 있었죠. 숨이 멎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약병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와 연구실 친구인 제이크에게 전화했어요. 에이든, 새벽 2시야. 제이크가 끙끙거렸어요. 이거 분석해줘. 비밀로. 에이든이 속삭였죠. 다음 날 제이크가 투덜거리며 동의했어요. 아침이 되자 에이든은 허름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나 약병을 건넸습니다. 제이크가 약병을 흔들어 보더니 말했어요. 라벨이 없네. 어디서 났어? 그냥 빨리 분석해줘. 에이든이 말했어요. 이틀 후 제이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이든은 식당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죠. 저용량 마취제야. 제이크가 말했어요. 사람을 완전히 재우지 않으면서 의식을 흐리게 할 때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에이든은 속이 울렁거렸어요. 고마워, 제이크. 그는 전화를 끊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용한 방해 공작에 딱 맞는 젠정제였죠. 가족이나 경쟁자가 이런 덫을 놓은 거예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중환자실의 푸른빛 속에서 올리비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에이드는 가까이 앉았고 주머니 속 약병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어요. 당신이 듣고 있든 아니든 내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거칠었죠.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모니터는 꾸준히 삑삑거렸지만 아까의 급상승은 전투의 함성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가 병원 창문을 세차게 데렸고 중환자실의 낮은 윙윙거림을 집어삼키는 듯했어요. 번개가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와 에이든이 앉아있는 방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는 차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폭풍은 맨해튼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세인트 오거스틴 병원 밖은 난리가 났죠. 에이든은 16시간 동안 근무 중이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올리비아 나이언 때문에 잠들 수 없었어요. 그녀의 차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숫자와 메모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고요한 모습으로 향했죠. 그녀는 창백했고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려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그녀의 폐로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에이드는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청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정기적인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는 방을 가로질렀고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청진기를 그녀의 가슴에 댔습니다. 맥박 62, 산소 포화도 안정, 정상이었죠. 그는 그녀의 담요를 고쳐주었어요.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쳤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움찔거렸어요. 에이드는 숨을 헛들이켰고 얼어붙었죠. 환상일까?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단순한 희망사항이었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녀의 속눈썹이 갈라지고 흐릿하지만 살아있는 검은 눈이 깜빡이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청진기가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어요. 올리비아, 그가 속삭였죠. 그녀의 시선이 그의 눈에 고정됐고 그녀의 눈은 크게 뜬 채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손이 떨렸죠. 그는 펜라이트를 그녀의 동공에 비쳤습니다.
동공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수축했어요. 그는 그녀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고 그녀의 다리가 희미하게 움찔거렸죠. 그녀가 깨어났어요.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맙소사,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방을 서성이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강렬하게 그를 쫓았어요. 그녀는 말할 수 없었죠. 튜브가 그녀를 침묵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안도,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으로 그를 뒤흔들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그는 반쯤 웃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붕대, 진정제, 그가 그녀를 깨운 걸까? 아니면 순수한 우연이었을까? 어찌됐든 그녀는 돌아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에 스쳤죠. 누군가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면, 그들이 그녀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행동할 거야. 그는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가렛에게도 누구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범인을 찾아낼 겁니다. 그들의 비밀이었죠. 괜찮아요. 그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으며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이봐요.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죠. 안전해요. 전 에이든 이 박사입니다. 제 말 들리면 한번 깜빡여 봐요. 그녀가 희미하게 한번 깜빡였어요. 그는 미소 지었죠. 많이 움직이지 마요. 알겠죠? 한동안 혼수 상태였으니까. 또 한 번 천천히 깜빡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죠. 그는 면봉으로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고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그녀의 베개를 받쳐주었어요.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가 편안하게 앉으며 말했죠.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그는 폭풍, 쏟아진 커피, 길 잃은 개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녀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그녀에게 신호를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아프면 두 번, 피곤하면 한 번. 연약하지만 규칙적인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의대 시절 이야기, 고집불총이던 이야기, 어설프게 봉합했던 이야기 등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동안 폭풍은 맹위를 떨쳤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찔거렸고 희미한 미소가 그의 말을 멈추게 했죠. 그녀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얹었어요. 당신은 강해요. 그가 말했죠.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힘없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연약하지만 강렬한 신뢰였죠. 그의 숨이 턱 막히고 목이 메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죠. 그녀는 깨어났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복도는 한낮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쟁반 소리, 전화벨 소리, 겹치는 목소리들이 긴박한 불협화음을 이루었죠. 에이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닐라 파일처를 팔에 끼고 행정동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지난 한 주는 밤샘과 은밀한 조사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올리비아의 혼수 상태 퍼즐을 맞추고 있었죠. 그녀의 각성은 그에게 불을 지폈고 이제 모든 단서는 한 이름, 다니엘 나이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남동생인 다니엘은 20대 후반에 매끈하고 세련된 인물이었어요. 잘 재단된 양복에 개선된 미소를 짓는 남자였죠. 그녀의 유일한 형제로서 그는 그녀의 사고 후 주목을 받으며 거대한 IT 제국을 너무나도 쉽게 관리했는데 그것이 에이든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어요.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 추악해졌습니다. 다니엘은 병원에 너무 자주 나타났고 방문 기록은 이상한 시간에 항상 혼자였죠. 게다가 에이든이 발견한 진정제 약병까지 다니엘이 동기, 수단, 그리고 대담한 야망을 가지고 그의 누나를 방해하려 했다고 연결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에이든의 결정적인 단서는 그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비원을 설득해서 몇 달 전 중환자실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증거였죠. 영상에는 다니엘이 어두운 복도에서 초조해 보이는 간호사 제니에게 작은 약병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니는 올리비아를 담당했던 조용하고 성실한 간호사였죠. 에이드는 그 장면을 보며 맥박이 빨라졌어요. 다니엘의 손이 제니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은 마치 거래를 마쳤다는 듯이 보였으니까요. 몇 시간 후 그는 휴게실에서 그녀를 붙잡았어요.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긴 채였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니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가 그냥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5,000달러를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그 자백은 영상과 함께 황금 같은 증거였습니다. 에이든은 영상에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선명한 사진들을 인쇄해서 지금 옆구리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파일철에 넣었어요. 다니엘은 단순히 태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누이를 약물로 재워 그녀의 평생의 업적을 훔치려는 포식자였죠. 에이든은 다니엘이 병원 고위층과 회의 중이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오늘 끝낸다. 그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면서 방 안은 침묵에 잠겼어요. 다니엘은 반질반질한 테이블 머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양복은 흐트러짐 없었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그는 에이든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는 잠시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박사, 다니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른하게 말했어요. 무슨 방해야? 에이드는 파일철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죠. 영상 사진들, 제니의 녹취록. 이것 봐.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독을 먹여 혼수 상태에 빠뜨려 놓고 왕처럼 행세했어. 방 안은 웅성거렸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니엘은 눈을 가늘게 떴지만 그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대담한 주장이군요, 박사. 증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끄려는 건가? 에이드는 사진들을 톡톡 두드리며 다니엘의 흐릿한 영상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보안 영상이야. 당신이 약병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당신 간호사도 얘기했어. 올리비아에게 약을 먹여 입 다물게 하려고 5,000달러를 줬다는 거. 익숙한 얘기 같지 않아? 다니엘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죠. 창의적인 이야기꾼이군. 하지만 당신은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사회에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경력은 끝장이야. 여기선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든이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듯했어요. 해봐. 나한테 모든 복사본이 있어. 녹음 테이프, 파일, 증인들까지. 당신은 끝났어. 당신이 뭘 던지든 상관없이 난 그녀를 지킬 거야. 다니엘의 조롱하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는 에이든 위로 우뚝 섰고 목소리를 낮춰 쉿 소리를 냈습니다. 너 죽은 목숨이야, 이. 그녀는 내 누나고 내 사업이야.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건드렸어. 에이든이 흔들림 없이 맞받아쳤어요. 당신이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이 이걸 가져갈 거야. 이제 당신 차례야. 긴 침묵이 흘렀고 방은 숨을 죽인 채였습니다. 다니엘의 턱이 움찔거렸고 그의 눈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다시 에이든에게로 돌아왔어요. 마침내 그는 경멸하듯 말했죠. 네 헛된 시도나 실컷 즐겨라. 오래가지 못할 테니. 그가 코트를 움켜쥐고 스쳐 지나가자 문이 쾅 닫혔고 에이든은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었고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솟구쳤어요.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죠. 이 대결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를 보여줬고 적을 만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다니엘은 자신이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올리비아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어요. 에이든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라운지를 떠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들린 파일철은 무기가 되어 있었죠. 며칠 전의 폭풍은 맑게 개었고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가 올리비아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통해 꾸준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에이든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고 파일철은 그의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죠. 그녀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연약하지만 강렬한 그의 결의를 더욱 불태우는 존재였죠. 다니엘이 반격할지도 모르지만 에이든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 이길 거예요. 중환자실은 이제 감옥 같지 않았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멸균된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올리비아 나이언의 침대는 바로 세워져 있었고 인공호흡기는 사라진 자리에 선소를 속삭이는 비강 캐뉼라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있었고 망각의 벼랑 끝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죠. 에이든 리는 차트를 손에 들고 그녀의 옆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한때 흐릿했던 그녀의 검은 눈은 이제 희미하지만 선명한 빛을 띠었고 거칠고 희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침묵을 깨기 시작했어요. 물. 사용하지 않아 목이 쉬었는지 그녀가 꺽꺽거렸습니다. 에이드는 차트를 내려놓고 쟁반에서 컵을 집어들어 빨대를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어요. 그녀는 약간 찡그리며 한 모금 마신 후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죠. 그는 작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가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며칠만 더 지나면 저한테 잔소리할걸요? 그녀의 입술이 움찔거렸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벌써 그러고 있는데요. 그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울 숨이었죠. 에이드는 웃었고 그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침 사이로 겨우 짜내는 단편적인 말들이었죠. 이제는 문장들을 이어 말할 수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순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그녀의 각성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력 징후에 대한 모호한 업데이트만 해주면서 엿보는 분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죠. 다니엘의 위협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에이드는 그것을 제쳐두고 올리비아에게 집중했어요. 이제 그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서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건을 꺼내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깨어려는 노력 때문인지 축축했어요. 말해줘요. 그녀가 거친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눈을 응시했어요. 왜 당신이었죠? 에이드는 수건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왜 나였냐고? 왜 나를 위해 싸웠냐고? 그는 수건을 내려놓고 무릎에 팔꿈치를 기댄 채 몸을 숙였어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가 간단하게 말했죠. 누군가 당신을 묻으려 했어요, 올리비아. 내가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고 뭔가 날것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천장을 바라봤고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죠. 내 삶은 공허했고 가족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에이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그녀의 혼 상태는 단순히 약 때문이 아니라 포기였던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쳐다봤고 그녀의 시선은 약함 속에서도 날카로웠어요. 당신이요. 그 단어는 무겁고 솔직하게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에이드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 무게가 자신에게 고스란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그녀가 놓아버리려 할 때 그녀를 붙잡아 다시 끌어당기는 닻이었죠. 이제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었고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날들은 회복의 일상으로 흘러갔어요. 에이드는 그녀의 재활 치료를 도왔죠. 그녀가 평행봉을 잡을 때면 몇 달간의 위축으로 떨리는 팔을 그의 손으로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첫걸음은 흔들렸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매번 그녀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는 격려의 속삭임이었죠. 한 발 더, 할 수 있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밀어붙였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냈을 때 그의 지친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녁에는 퇴근 시간 한참 후에도 늦게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희미한 방에 혼자 두었죠. 그는 카드 한 벌이나 책을 가져와 그녀의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시키려 했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퀸스에서 자란 이야기, 의대에 합격하게 해준 장학금, 자전거를 타고 쓰레기통에 받고는 웃어버렸던 이야기 등을 해주었어요. 그녀는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거친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그리고 천천히 그녀도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이제는 거칠지만 좀 더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다니엘은 질투심이 많았어요. 모든 걸 원했죠. 난 혼자 회사를 세웠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에이드는 더 가까이 다가가
침대 위 그녀의 손 근처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난 신경 써요. 그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눈물을 닦아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고 그녀가 긴장을 풀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그들 사이에 실이 엮였어요. 그의 고집스러운 희망과 그녀의 깊이 감춰진 강인함이요. 그는 가끔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의 심장이 자신도 모르게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방은 해질녘의 부드러운 호박색 빛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낮은 윙윙거림은 나른한 자장가 같았어요. 에이드는 의자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의대 친구들과의 형편없었던 요리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올리비아가 목구멍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소리를 냈고 그는 그 소리를 만끽하며 시에 웃었어요.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자세를 고치려다 찡그렸고 에이드는 그녀를 돕기 위해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당신은 이걸 잘해요. 그녀가 이제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요? 형편없는 요리 이야기요? 아니, 그녀가 멈췄다가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걸. 에이드는 멈칫했고 그의 손은 베개 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공기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 팽팽해졌죠.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스쳤어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당신이 내가 다시 살고 싶게 만든 이유예요.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어 거칠게 속삭였어요. 그의 가슴이 쿵쾅거렸고 따뜻한 기운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그는 말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녀의 솔직한 말 속에 갇혀버린 듯 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드러냈고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외면했던 끌림, 고통을요. 그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마디를 쓸어내렸죠. 올리비아. 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주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는 중간쯤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충동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녹아들듯 안겼고 그녀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고 병원 비누 냄새와 그녀만의 독특한 향기가 뒤섞였죠. 그들은 그렇게 침묵 속에 감싸인 채 머물렀어요.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남았죠. 그녀는 그의 상처를 돌보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었죠. 그들의 역할은 바뀌었지만 조용하고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펜트하우스는 통유리 창으로 빛났고 유리 너머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반짝이는 약속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올리비아 나이어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몸에 잘 맞는 블레이저를 입은 그녀의 실루엣은 선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3개월이 지나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고 모든 발걸음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죠. 에이든 리는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손에 맥주를 들고 조용히 아픈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았고 그녀의 이름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최근 헤드라인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타블로이드지는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백만장자 상속녀, 평범한 의사 남자친구와 어울려? 올리비아 나이언, 충성심을 돈으로 사는가? 병원을 떠나거나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사진이 곳곳에 도배되었고 캡션은 암시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거물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세상은 그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에이드는 그날 아침 휴대폰을 훑어봤습니다. 댓글들은 그가 인정하기 싫을 만큼 깊이 상처를 주었죠. 그녀는 그를 그냥 이야기 소재로 이용하는 거야. 그는 너무 깊이 빠졌어. 의심이 스며들었고 그는 떨쳐낼 수 없는 느린 독 같았어요. 올리비아가 몸을 돌려 그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오늘 밤 조용하네요. 그녀가 방을 가로질러 오며 나지막하지만 탐색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녀는 몇 주 전부터 지팡이를 버렸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에게 시선이 닿자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맥주를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야근이었거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죠.
그녀는 설득되지 않은 듯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옆 소파에 앉으며 무릎이 스쳤어요. 에이든, 말해봐요. 그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깥 소음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떠드는 것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망설였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나랑 어울리는 걸 평범한 남자랑 사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이 떠받들어주는 자선사업 대상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얼굴에 순간적인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들은 바보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알아야 하나? 말이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올리비아, 당신은 억만장자 천재잖아. 온 세상이 당신 발 아래 있고 나는 그냥 월세 아파트에 사는 청진기된 난자일 뿐이야. 어쩌면 그들이 오를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을지도. 그녀는 놀란 듯 그를 응시하다가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 모든 일 후에 내가 그런 걸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돌렸고 목구멍이 답답했어요. 나는 신경 써.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짐 없이 살 자격이 있어. 타블로이드지 조롱거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누군가와. 그의 불안감이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고 그가 느끼는 사랑과 충돌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서성거렸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물러나서 당신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할지도 몰라. 올리디아의 눈이 커지더니 굳어졌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그의 팔을 잡고 멈춰 세웠습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꿰뚫었죠. 당신이 나를 위해 그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올리비아, 내 말을 들어. 그녀가 그를 붙잡고 자신을 마주보게 하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난 죽은 상태였어요. 혼수 상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외롭고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내 삶을 되돌려줬는데 이제 키보드나 두드리는 얼치기들이 당신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떠나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하고 애원하며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에이드는 숨을 헛들이켰고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집스러운 그림자처럼요. 그녀는 그것을 받고 그녀의 턱은 굳어졌죠. 좋아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증거를 원하면 봐요. 다음 날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에이드는 무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올리비아는 시내 스튜디오에서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방 안은 기자들, 카메라, 그녀의 이름이 풍기는 무게감으로 윙윙거렸죠. 그녀를 나방처럼 끌어당기는 힘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죠. 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에이든 니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해두죠. 그는 제 의사 남자친구도 어떤 졸개도 아니에요. 그는 저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했어요. 그는 저를 위해 싸웠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저를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그 사람 덕분이고 저는 그를 사랑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군중 너머 에이든을 찾았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써요. 우리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은 외침, 딸깍거림, 헉소리로 뒤덮였지만 에이드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머릿속 소음을 씻어냈어요. 그녀는 혼돈을 무시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그에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죠. 믿어요? 그녀가 더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팔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남았죠. 그녀는 그의 상처를 돌보고 그는 그녀의 마름을 지켜주었죠. 그들의 역할은 바뀌었지만 조용하고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